대박난 인공지능이 알렉스넷이란 건데 거기에는 그 논문에 아예 분명하게 쓰여 있어요. 엔비디아 지포스 GTX 580을 2개 써서 학습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왜 그게 필요한지는 나중에 고민하고 저라면 일단 살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그 시점에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경쟁사인 AMD GPU를 쓰면 실행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전 세계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학자들한테.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하려면 엔비디아 걸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엔비디아 GPU가 성공하는 거예요. 같이 가격이 떨어져도 누군가 많이 사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누군가가 사지 않는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계속 수요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봐야죠. 그게 거래량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이 일단 너무 많이 올랐고 규제가 많아요. 근데 투자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아파트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곳 여기 들어갑니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떨어지면 기회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원탑 시청자 여러분, 정인성 작가입니다. 저는 본래 반도체 회사에서 몇 년 동안 반도체 검증 관련한 일을 하다가 IT 작가 겸 프로그래머로 전직을 하였습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반도체를 검증하는 일을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어서 여러분께 좀 남들과는 살짝 다른 그런 시선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주식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가운데 반도체 주식을 한 번도 안 사본 사람은 없을 거고 우리 일상 속에 반도체가 깊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반도체의 그 역사를 좀 간추려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반도체라는 물질 자체를 보면 발견된 지는 뭐 거의 100년 가까이 됐겠죠. 근데 우리가 그 흔히 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라고 하면은 모스펫이라는 것이 한 60년대, 70년대 정도 발견되면서 시작이 됐어요. 좀 더 과거로 올라가면 우리들은 무언가 자동으로 하고 싶었죠. 가만히 앉아있고 무언가가 자동으로 일을 처리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건 컴퓨터죠. 그래서 컴퓨터라고 부르는 무언가를 자동으로 돌리는 기계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우리 무언가가 자동으로 돌아가면 그냥 만족하진 않아요. 뭔가 매해 빨라지고 새로운 게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컴퓨터라는 물건도 매해 더 빨라지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근데 그러던 와중에 보인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모스펫이란 물건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반도체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즉 요약을 해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컴퓨터였고 컴퓨터의 성능을 매해 안정적으로 상승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반도체, 앞에서 말한 모스펫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더 화면을 뚜렷하게, 더 일 처리가 빠르게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반도체도 그럼 같이 발전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컴퓨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반도체 기술을 택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옛날 컴퓨터들은 우리가 뭐 대충 메모리, CPU 이런 걸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그 부품들은 반도체가 아니어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 생각하는 그 거대한 공장에서 미세 공정을 쓰지 않아도 만들 수는 있어요. 기계를 뜯으면 그 트랜지스터 하나 나오고 뭐 캐패시터 조그만 거 보이잖아요, 기판 위에. 그런 거를 잔뜩 모아도 사실 컴퓨터의 주요 부품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열어보면 안에 그 조그만 소자가 몇십억 개씩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 녹색 기판에 있는 조그만 소자들 40억 개 모아놓으면 크기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게 반도체를 사용하는 이유인 거죠.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는 기판 위의 전자부품은 잘 줄어들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컴퓨터의 기능을 높이려면 소자의 개수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개별 소자가 전기를 적게 쓰는 게 좋죠. 그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게 반도체라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간택된 것이죠. 우리 목적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이고요. 매해 빠르게 더 새로운 것을 돌리는 게 목적일 뿐이고 그렇기 위해선 컴퓨터가 빨라져야 되고 그런 컴퓨터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택한 것이죠. 우리가 그 교과서에서 보는 진공관 이런 것들 50년대에 그 건물은 아니고 방만 했다는 컴퓨터들 있죠. 그런 녀석들은 진공관이라고 주먹만한 단위 소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계산기보다 느리다고 하죠. 주먹만한 진공관은 우리가 크기를 10,000분의 1, 100,000분의 1로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줄일 수 있는 기술을 택해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반도체가 아닌 다른 물질은 이제 그 말씀하신 과정이 불가능했다. 몇 번 하면 되는데 이렇게 40년씩 갈 수 있는 기술이 아니죠, 이게.
우리 기판에 있는 트랜지스터도 보면요. 크기를 줄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반도체 소자 100만 분의 1로 줄였죠. 그렇게 못 줄이잖아요. 딱 그런 문제예요. 반도체를 쓰는 거는. 예전에 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반도체가 없을 때도 논리 회로들,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부르는 조그만 소자를 연결하면 계산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돌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두가. 그러면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이런 소자를 잔뜩 모아놓으면 기능이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야 이거를 값싸고 많이 만들 수 있을까 문제로 넘어가겠죠. 그거를 가능하게 해준 게 우리가 본 그 8대 공정이라는 거예요. 그 8대 공정이라는 걸 이용해서 모스펫이라고 부르는 납작한 트랜지스터를 웨이퍼라고 부르는 동그란 판에 만들면 우리가 8대 공정만 개선해 나가도 계속 소자의 개수를 늘릴 수 있다는 걸 알아낸 것이죠. 오픈 AI가 챗 GPT를 선보인 이전과 이후로 반도체 산업에 획기적인 변혁이 온 거라고 봐도 될까요? 이제 우리들이 일반 시선에서 볼 때랑 이제 다른 좀 기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데 뭐 근본적인 변화가 왔느냐? 그래서 근본적이란 단어는 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뭐 예를 들면 컴퓨터가 크게 변했냐?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여전히 AI는 프로그램일 뿐이고 프로그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산용 칩, 뭐 우리가 CPU도 있고 GPU, 요즘 AI GPU로 구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연산용 칩과 연산용 칩이 할 일을 담아놓는 메모리로 나뉘어 있는데 이 구조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왔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다만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기존 프로그램에서 AI, 오픈 AI가 만드는 그런 인공지능들로 변화했기 때문에 그 연산용 칩에게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것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존 프로그램들은 예를 들면 뭐 메모리 접근을 한 10 정도 하고 연산 칩이 뭐 어떤 연산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인공지능 메모리 접근을 한 1000 정도 하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연산을 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칩을 만든다는 건 칩 안에다가 연산 기능을 집어넣는 건데 CPU랑 GPU는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바뀐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쓰던 엑셀, 파워포인트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기능이 다른 칩을 요구하게 된 것 뿐이죠. 하지만 그 근간에 있는 프로그램의 기본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 원래 조그만 회칼을 쓰다가 손님이 이제 중식 손님이 많이 와서 대발을 가지고 와서 쓰는 거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손님에 해당하는 건 그 기존 프로그램과 인공지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사실 뭐 반도체 모든 얘기를 하지만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건 반도체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지. 프로그램님께서 원하시는 걸 제공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반도체 회사는. 요새 이제 반도체 기업 얘기하면 이제 해외에서는 요새 다들 엔비디아 하니까 엔비디아가 이렇게 반도체에서 두각을 나타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이게 항상 우리는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면 좀 보답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느낌에 가까워요. 원래 우리 프로그램을 역사를 쭉 보면 CPU와 메모리만이 열심히 일하던 시대가 한 8, 90년대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80년대 말 90년대 되니까 사람들이 컴퓨터라는 게 점점 유행하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하죠. 그러면서 딱 떠오른 게 그래픽 처리예요, 그때. 그러니까 뭐 게임도 좋은 거 하고 싶고 뭐 주라기 공원 같은 영화도 만들고 싶고 한 거예요, 컴퓨터로. 그래서 컴퓨터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더니 기존 CPU와 메모리로는 좀 느렸어요,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아, 그래픽만 잘하는 칩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때 나온 회사 중 하나가 엔비디아예요. 그 시장의 승자가 된 것이 엔비디아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래픽 쪽으로 그 장사를 해왔는데 계속 시장을 넓히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칩일 뿐이죠. 칩은 자신이 그래픽을 돌리는 걸 몰라요. 칩은 시키는 대로 연산하라 그러면 결과를 줄 뿐이죠. 달리 말하면 그래픽과 비슷한 연산 능력이 필요한 거면 어디에든 쓸 수 있어요, 이 칩은. 그래서 엔비디아는 계속 그런 걸 찾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나온 거냐 하면 바로 AI가 나온 거예요. 엔비디아는 그 전에도 슈퍼컴퓨터나 시뮬레이션 같은 곳에 계속 GPU의 용도를 찾아다녔고요. 그러다가 드디어 캐나다 쪽의 인공지능 과학자들이 이 칩을 선택한 거죠. 근데 우리가 칩에다가 프로그램을 돌린다는 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우리는 당연하게 뭐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프로그램 받아서 쓰는데 그 뒤에는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좀 지저분한 일들을 다 처리해줘갖고 클릭만 따닥 하면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CPU에 있는 프로그램을 GPU에 돌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때 사람들이 GPU용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쓰느냐? 아주 빠르면 쓰겠죠. CPU에서 할 때보다 엄청 잘 되고 이것만 되면은 내가 대박이 나겠다 하면은 이런 걸 고쳐서 쓰려고 하겠죠. 예를 들면 AI를 구동하는데 당시 인텔 CPU랑 엔비디아 GPU가 한 20-30%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그냥 프로그래머나 AI 학자들이 기다려요, 1년. 왜냐하면 1년도 인텔 CPU 빨라지니까요. 아무 고생도 안 해도 되죠. 하지만 엔비디아 GPU를 자신들이 인공지능을 해보니까 몇 배씩 빨라졌다는 거죠. 그때부터
AI라는 것을 GPU를 이용해서 해보려는 움직임이 생겨나죠. 그러다가 드디어 특이점을 넘어서 대박이 한번 터지니까 그러면 이거 이제 GPU를 딱 떼놓고 보면요. AI라는 기술이 드디어 무언가 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전 세계의 그 대학원생들이 얼렁 졸업하고 교수 되려고 따라 해봐야죠. 오, 정말 된대 이러고. 근데 나는 지금 인공지능을 따라하고 싶어서 혈안이 돼 있는데 언제 컴퓨터를 익히겠어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 처음 성공시킨 사람들의 세팅을 그대로 가져와서 써야죠. 그 대박난 인공지능이 알렉스넷이란 건데 거기에는 그 논문에 아예 분명하게 쓰여 있어요. 엔비디아 지포스 GTX 580을 2개 써서 학습했다라고 쓰여 있어요. 왜 그게 필요한지는 나중에 고민하고 저라면 일단 살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 공개되어 있는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것저것 해보겠죠. 그런 식으로 엔비디아 GPU가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경쟁사인 AMD GPU를 쓰면 실행이 안 돼요. 할 수는 있죠. 근데 그 GPU 가격 몇십만 원 아끼겠다고 논문이 몇 개월씩 밀리는 건 용납하기 힘들죠. 근데 그게 전 세계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학자들한테.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 하려면 엔비디아 걸 써야 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예, 심지어 그 논문의 원저자도 AMD로 하는 법은 모를 거예요, 그 시점에.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그냥 근처에 있으니까 썼거나 좀 더 사용하기 쉬우니까 선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AMD로 해달라고 해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엔비디아의 그 쿠다라는 예. 그 생태계도 엔비디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다 그러던데 엔비디아는 칩 안에 있는 자기 연산장치의 단위도 쿠다라고 부르고 그 위에서 이 GPU를 구동하기 위해 만드는 소프트웨어도 쿠다라고 부르고 좀 더 윗단에서 프로그래머들 도와주는 것도 쿠다라고 불러요, 엔비디아에선. 그러니까 실제로 인공지능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냐 하면 이쪽에 제가 이만한 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쿠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놓고 나면 제가 나중에 엔비디아 GPU를 뭐 2000번대에서 3000번대로 바꿔도 그대로 프로그램이 돌아가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텔도 그런 식으로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과거에는 CPU 종류가 다양해서 프로그래머들도 다양한 CPU에 맞춰서 움직였어요. 근데 인텔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의 PC CPU를 전부 차지하니까 전 세계 개발 환경 하나로 통일됐죠. 그 우리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폰은 인텔 CPU 안 들어가고 암이라는 회사의 그 설계가 들어가는데 역시 그쪽도 아예 그걸 고여 있어요. 그리고 그 스마트폰 쪽에는 인텔 CPU가 못 들어가죠. 왜냐? 구동되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요. 그럼 엔비디아를 AMD가 따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거의 맞지 않는 건가요? 시도는 계속 해야죠. AI라는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그 제품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당장 AI 해보고 싶은데 내가 미래에 뭐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하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뭐가 필요할지 모르면 남들 쓰는 걸 일단 쓰겠죠. 그리고 엔비디아 거를 쓴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에 사람도 구하기 쉬워요, 엔비디아 걸 쓰면. 그래서 대부분은 엔비디아로 시작하려고 하겠지만 제 회사나 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잘 알기 시작하면 이제 얘네 AMD 같은 칩으로도 이득을 얻을 수 있죠. 아, 내가 돌리는 인공지능은 AMD에서 훨씬 잘 돌아가겠구나. 그런 곳에 옮겨갈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모든 생각을 좀 기준을 맞춰놓고 시작할 곳에 엔비디아가 맞는 거죠. 근데 또 주가를 보면은 엔비디아랑 AMD랑 같이 빡 올라가는데 얘도 성과가 있는 건가? 라고 의문이 좀 들어서. 뭐 그거는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엔비디아가 만든 거를 전부 다 팔 거라는 기대도 있는 거겠죠. 그러면 당연히 AMD에서 사가야 되겠죠. 예, 근데 단순히 그 AMD의 예상치를 보면 올해 기준 엔비디아가 그 서버용 GPU 아마 학습용이겠죠, 대부분 판 거 보면 40빌리언 달러 40조 되나요? 계산 40조 50조? 올해가 아니고 2023년. 예, 근데 제 기억으로 AMD의 2024년 그 신형 인공지능 카드 판매 예측이 AMD가 스스로 말해 2빌리언 정도 돼요.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둘 사이에.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기대감이 움직인다고 하면 그냥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구나 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AMD도 시장 규모에서는 작은 발전은 꾸준히 하고 있는 거네요. 예, 계속 제품은 나오고 뭔가 장점들은 있어요, 보면. 단일 그 카드 하나당 연산 능력은 AMD가 뛰어나고 메모리 양도 더 크고 그렇죠, 지금 나온 게. 근데 그것 때문에 고객들이 옮겨갈 것이냐? 그거는 고객에 달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 그 AMD 신형 카드 MI300X 이런 거 그 매뉴얼 같은 걸 읽어보면 지원되는 하드웨어가 좀 많이 협소해요. 예를 들면 우리 컴퓨터 돌릴 때 OS라고 부르죠. 윈도우, 리눅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지원 범위도 엔비디아보다 훨씬 협소해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이 카드를 쓰고 싶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서버 인프라가 그 OS를 못 쓸 상황이면은 당연히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칩이라는 건 우리가 이 뭐 AI 카드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대한 인공지능 작업의 일부일 뿐이에요.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이 카드를 쓰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도 재활용해야 되고 그 인프라라는 건 서버 시설도 있지만 어떤 OS에 익숙한 나의 내부 인원 뭐 이런 사람들 전부 포함해요. 근데 반도체 회사 역시 프로그램이라는 큰 바다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특정 프로그램이나 OS 이런 걸 맞춰서 돌아가게 만들지 못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고객은 못 쓰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엔비디아 창업자인 젠슨 황 대표가 이제 생명공학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신의 영역에 도전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전에도 엔비디아는 슈퍼컴퓨터 같은 걸로 계속 생명공학 쪽에 어필을 하던 회사예요. 심지어 인공지능이 있기 전에도 그 제약 쪽에서는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 같은 거 하거든요. 약의 모양 이런 거. 그러면 그 슈퍼컴퓨팅에는 GPU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AI라는 게 생기니까 조금 더 해볼 수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이제 AI로 뭔가 해보라고 나왔던 게 2021년? 이럴 때 나왔던 바이오니모 이런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은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 서버를 사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붙이면 너희가 학습 데이터를 넣으면 학습 결과는 이렇게만 확인하면 된다. 이런 구조예요. 근데 최근에 이러한 변화는 뭐냐? 챗GPT 나오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뭔가 좀 잘 되죠. 챗GPT도 글을 넣으면 글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공지능들도 제약에 써볼 수 있습니다 정도의 얘기라고 봐야죠. 엔비디아는 기본적으로 약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 약 만드는 게 AI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업무 파이프라인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제약회사가 원하는 특정 작업에 AI를 써보십시오 이런 거에 가까울 겁니다. 다만 제약회사가 신약 개발 과정에서 요런 단계들은 우리가 좀 힘든데 생성망 써볼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거 쓰고 싶은데 여기 있는 연구원 하나한테 노트북 하나 주고 하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면 그런 거를 갖춰주겠다는 이야기에 가까울 거예요. 엔비디아는 그냥 이제는 생명공학 회사에도 GPU를 팔 수 있겠군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마.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겠다 약간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엔비디아의 GPU가 아닌 고유의 NPU를 뭐 개발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가시적인 성과가 있나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까먹는 건데 우리 이세돌과 알파고 있었죠. 네. 우리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인공지능이 대단하구나를 느낀 사람이 많은데 16년에 잘 보면 그거 자체가 그 NPU에 가까운 물건. 이제 구글은 TPU라고 불렀는데 그걸로 구현된 거죠. 그러니까 이 컨셉은 아주 새로운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때그때 유행하는 인공지능에 맞춰서 그 칩이 해야 될 일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알파고 이후에는 이 알파고 기반의 AI가 응용처가 없으니까 또 조용히 가다가 구글은 그 코랄이나 구글 TPU를 계속 자기들 클라우드에서 서비스하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챗GPT라는 게 뜨니까 또 챗GPT 같은 그 채팅하는 거 언어 모델이죠. 언어 모델 잘 구동시키는 NPU를 만들어 볼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죠.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여쭤보면 이미 16년에도 그런 걸 사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하지 않는 빅테크 기업들도 앞으로 더 늘어날 건가요? 이미 있죠. 이미 있고 구글은 이미 안에 자기들을 구글 TPU 버전 2, 버전 3는 잘 모르겠는데 빌려서 쓸 수 있어요, 제가. 근데 그런 기업들도 보면 구글도 엔비디아 A100, H100을 서비스합니다, 같이. 구글 클라우드도.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야. 자기들 가속기 있지만 거기도 A100, H100 서비스하죠. 아마존 클라우드 같은 데 가보면 인텔 가우디도 쓰고 AMD 것도 몇 개 쓰고 근데 엔비디아 걸 제일 많이 서비스해요, 그냥. 자기들이 인공지능 구동할 수 있는 칩이 있다고 해서 구글이라는 회사가 엔비디아나 이런 데 칩을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연구원이 뭘 돌리고 싶은지 잘 모르죠. 근데 자기 칩을 강요하다가 제일 중요한 싸움에서 질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딱 갖춰지면 그렇게 해서 이 AI는 이 정도 칩에서 잘 돌아갈 건데 엄청 많이 깔 거다. 이러면 자기 칩을 만들 수 있죠. 이제 AI는 아니지만 비슷한 예가 유튜브 전용 칩이죠, 구글에. 원래 구글은 유튜브 그 인코딩 하는데 CPU를 썼는데 유튜브 인코딩만 하는 칩을 별도로 설계했어요, 구글은. 그래서 자기들 서버 비용을 많이 줄였다고 홍보를 했었죠. 왜 그런 게 가능하냐? 유튜브의 지배자죠, 자신들은. 그래서 구글은 유튜브의 동영상 포맷을 하나로 통일해버렸어요. 다른 폼에서 안 쓸 거다 우린. 그러면 CPU가 필요 없죠. 그럼 CPU에서 필요 없는 기능을 다 없애고 전력 효율 좋고 크기 작은 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글 같은 회사가 NPU 같은 걸 설계하는 것도 비슷하게 가야 되겠죠. 일단 만들어서 돌려보고 시장성 밝혀지고 사용량이 크면 전용 칩을 써볼 수 있는 거죠.
전용으로 개발할 수도 있지만 그게 또 범용이 안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현재적으로는 범용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인기고 많이 쓰이는 거죠. 예, 그리고 이론상 칩이 좋아도 이론상 최강은 아니지만 노하우가 많이 쌓인 칩으로 프로그램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